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전기기능사 핵심 요점 정리 전기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전기 이론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한번 내용 전개를 해볼게요. 이 전기기기는 전기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좀 덜 하죠. 그래서 비중을 굳이 따져보자면 계산 문제가 한 40에서 50%, 그 다음에 암기, 즉 텍스트 문제가 50에서 60%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지? 내가 계산에 강한가? 암기에 강한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공부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기기기에는 어떠한 요약 정리들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기기 역시도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시험 문제라고 봐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였으니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저게 빠질 수 없어요. 직류발전기 3대 요소라고 해서요. 계자와 전기자,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나오죠. 계자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주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중에 중요한 거 E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60A분의 P자판, 60A분의 PZ파이N이죠. 60A분의 P자판,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P존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파이N 이 자체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전력은 이 두 가지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더라. 자, 브러쉬는 뭐냐?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고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 그럼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브러쉬는 브러쉬인데 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접촉정이 크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라고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 누군가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라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 매우 잘 물어봅니다.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접촉정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이 가장 큰 곳은 공극, 누설되는 자속이 있기 때문에 공극이 가장 크다. 자, 중권과 파권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권선법에 따라서 중권, 파권이 나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중권부터 볼게요. 병렬 회로수. 자, 중권은요, 병렬 회로수 A거든요. 이 A가 극수와 같습니다. 극수와 같고 파권은 항상 2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A 값은 항상 2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 많이 있죠. 그래서 A는 2다. 중권은 극수와 같다. 자, 브러쉬수입니다. 브러쉬수는 중권은 극수와 동일하고 파권은 2개 또는 극수만큼이다. 그 다음에 용도는 저전압 대전류, 파권은 소전류 고전압. 균합고리는 대용량에서 필요하고 파권은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두 가지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두 가지 정도. 브러쉬수는 극수와 동일합니다. 중권에서는. 파권은 2개 또는 극수만큼.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병렬 회로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파권일 때 병렬 회로수, 중권일 때 병렬 회로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도 비교해보고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균합골입니다. 다른 말로 균합환이라고도 하는 건데 브러쉬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좀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위를 맞춰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균합골이 하면 불꽃 방지 이렇게 가주셔도 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는 중성축 이동 첫 번째, 두 번째 주자속 감소, 세 번째 정류가 불량해진다. 요 정도 세 가지 특징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방지 대책.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늘 그랬듯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해결책. 첫 번째, 브러쉬를 정기적 중성적으로 이동시킨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한다. 세 번째,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보상권선을 설치할 때 요거 응용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로 요 정도 내용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극이 없는 직류기가 무부하일 때는, 자, 무부하일 때는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은 무부하일 때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타여자 발전기,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 즉 스스로 어떤 자기가 없어도, 자기장이 없어도 외부, 즉 타 여자잖아요. 외부에서 나한테 자기장을 주니까 내가 굳이 잔류자기가 없어도 된다. 그게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
그다음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하 전류가 변함에 따라서 단자 전류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외부단, 외부단. 자, 무부하 특성 곡선 중요합니다.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 계자 전류가 변함에 따라서 단자 전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외부단, 무계단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화 특성 볼게요. 수화 특성 너무너무 잘 나와요. 수화 특성은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수화 특성. 두 번째, 짝꿍 누가 나오냐면 차동복권 발전기, 그 짝꿍으로 아크 용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3박자, 수화 특성, 차동복권, 용접기. 수화 특성이 결국엔 어떤 특성이냐면 어떤 부하나 전압값이 바뀔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전류값이 일정한 정전류 특성이라고 봐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정한 출력을 내야 된다고요.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전류값이 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거, 그게 수화 특성. 그래서 아크 용접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발전기로 차동복권 발전기까지 연관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문제에서 복권 나 있는데 분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은 직권 단락해. 직권 단락해. 복권 발전기를 나는 직권으로 만들고 싶은데 분권 개방해. 분권 계좌 개방해. 요 정도. 자,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과복권 발전기. 좀 전에 평복권 발전기는 같았잖아요. 과복권 발전기는 전부하 전압이 더 커요. 무부하 전압보다. 그래서 과복권이니까 전부가 더 크더라. 그래서 전압 강화를 보상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쭉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나오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여러분, 병렬운전은 같이 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나랑 이제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아무나랑이랑 할 수 없으니 나랑 어떤 사업 철학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직류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류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려면 일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할 때는요, 균합선을 사용해서 전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역기 전력 중요합니다. 역기 전력 공식 V-IA-RA 이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면 문제 풀 때 큰 지장 없습니다. 역기 전력은 V-IA-RA. 그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왼손 법칙. 암기법 가볼까요? 우발 좌전, 우발 좌전. 암기법은 우발 좌전.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오른손은 발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전동기에 대한 내용인데 전동기. 그래서 우발좌전. 오른쪽 발전기, 왼쪽 전동기. 우발좌전, 우발좌전. 자, 전동기의 속도. 이 공식 자체를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정규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이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속도 제어법.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자 제어. 자, 내가 속도를 제어하고 싶어요. 이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자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계자는 뭐예요? 요 파이를 갖다가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전압을 갖다가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요 V. 나 저항으로 하고 싶은데요. 요 R. 그래서 전동기의 속도 N은 이런 식인데 요 하나의 값들을 조절해 가면서 속도 제어하더라.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저항 제어법은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이고 보통 계자 아니면 전압인데 계자 제어법의 특징은 출력을 좀 일정하게 정출력으로 할 수가 있고 전압 제어는 뭐냐면 속도 제어를 좀 넓은 범위의 속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제동법, 멈추기도 해야죠. 자,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전 제동, 발전을 하면서 제동하는 거, 회생하는 거, 역상 제동, 완전히 급정지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급정지할 때 사용하는 제동은 뭐냐? 역상 제동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플러깅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효율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효율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발전기, 전동기, 규약 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효율까지. 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기는 뭐가 전기예요? 발전기는 입력이 전기예요, 출력이 전기예요? 발전기는 출력이 전기죠. 전동기는 입력이 전기죠. 전동기면은 선풍기 생각해보면 선풍기 전기 집어넣으면 선풍기 회전하죠? 입력이 전기죠. 발전기는 우리가 운동에너지 돌려주면 터빈 돌리면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출력이 뭐냐만 보면 돼요. 다시 전기가 뭐냐. 여러분, 발전기는 보세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을 출력에 대해서 나타냈죠. 왜? 발전기는 출력이 전기니까. 그래서 입력을 출력으로 바꿨습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입력이니까. 그쵸?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총 입력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거고, 전동기는 뭐가 전기예요? 입력이 전기죠.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그대로 데려오고 출력을 입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넣은 거에서 손실을 빼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빼기 손실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변압기도 발전기랑 똑같아요. 변압기도 발전기랑 똑같다. 다음 최대 효율은 고정선과 가변선. 고정선이라 함은 철선이고 가변선이라 함은 동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권 전동기 볼게요. 직권 전동기는 힘이 매우 셉니다. 힘이 진짜 세요. 힘이 세고, 그래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무브와 운전은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식이에요. 그럼 토크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직권 전동기 토크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위의 내용이 이 내용을 대변하고 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쭉 봐주시고, 분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권일 때는 제곱이 없어져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직권일 때는 제곱이 붙지만 분권일 때는 토크 이제 비교할 때 제곱은 빠집니다. 분권은. 이 차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 그 다음에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속도 변동률 파트 보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이라 함은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하느냐, 무브와 대비해서 공식만 기억해 주세요. 정격분의 무브와 빼기 정격. 그러니까 속도 변동률은 정격 속도 분의 무브와 빼기 정격이 되는 겁니다. 정격분의 무브와 빼기 정격. 그 다음에 속도는요,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바로 속도 증가. 이거를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뭐 계좌 전류 감소, 자석이 감소, 속도 증가, 이게 우리 위쪽에서 봤던 식 거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RF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좌 전류 당연히 저항이 증가하니까 IF는 감소하겠죠. IF가 감소하니까 요 파이 값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이게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하죠. 그럼 왜 저게 증가합니까? 속도 N은 K 곱하기 우리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 RA 이거 있었잖아요. 결국엔 지금 뭐예요? 이 친구가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시면 RA 쓰고 색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계좌 저항 감소, 계좌 전류, 다시 계좌 저항 증가, 계좌 전류 감소, 자속 감소, 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 그냥 여러분, 계좌 저항이 증가했습니까? 속도 증가했습니다. 계좌 저항 증가, 속도 증가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괜찮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토크 공식입니다. 0.975 n분의 p kgm. 만약에 이게 9.55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9.55 그럴 때는 여기가 뉴턴미터가 되는 거예요. 뉴턴미터. 그 다음에 대형 직류 전동기 토크 측정은 전기 동력계가 한다. 이렇게 단답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변압기 기본 원리는 전자 유도. 권수비 매우 중요하죠.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쭉쭉쭉 가서 루트의 G2분의 G1, 루트의 R2분의 R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가 회로 볼게요. 1차, 2차의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합해서 하나의 전기 회로로 변환시킨 것이 등가 회로입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는 1차, 2차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합하여 하나의 전기 회로로 변환시킨 거.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통합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변압기를 해석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아봤고요. 이 내용이 결국 뭐예요? 이 위에는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변압기에서는 이 공식만 알고 계셔도 한 문제는 그냥 맞춥니다. 좋습니다.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E는 4.44 F-N. 여기 상수를 굳이 한번 넣으면 K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전기랑 똑같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그 다음에 소형 변압기 권선법은 직권. 중형 변압기 권선법은 형권. 몰드 변압기는 뭐예요?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절연 변압기가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물어봐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푸시든 시험 보러 가시든 분명히 잘 물어보거든요. 이거 그러면 에폭시 수지 나왔다. 몰드 변압기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몰드 변압기.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전류손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뭐예요? 결국 pH로 쓰는 건데 자기장이 계속 교류해서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것에 대한 손실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는 PE, 이게 에디 커런트라 그래서 와전류 손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식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히스테리시스 손을 방지하려면 규소 강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한 4% 정도.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 이거 다른 말로 와전류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맴돌이 전류손을 방지하려면 철심을 성층해야 되는구나. 요거는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 방지 규소 강판, 맴돌이 전류, 즉 와전류 감소, 철심 성층 이렇게.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손실. 자, 전압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주파수가 증가할 때 여러분 요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주파수 증가, 철선 감소. 그럼 반대겠죠. 주파수가 감소하면 철선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F는 뭐랑 반비례하냐면 히스테리시스.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P가 증가하면 F는 당연히 줄어들고 P가 감소하면 F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 자, 고정손은 이제 철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변손은 동손을 이야기하더라. 표유 부하손은 측정과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 이제 철심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통해서 못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표유 부하손이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정으로 못 구해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유 부하손.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건 별표 이따만하게 한번 쳐볼게요. 매우 중요하죠. 자, 제가 이거 조금 그림 크게 그려볼게요.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릴 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죠.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에요. 이 곡선. 그리고 면적이 손실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 세로축을 다른 말로 종축이라고도 해요. 세로축, 종축을 자속밀도 B라고 나타내고 가로축 다른 말로 횡축이라고도 합니다. 횡축 H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로축, 종축은 자속밀도가 되는 것이고 가로축, 횡축은 자개의 세기, 자장의 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속밀도요, 자개의 세기요, 자기장의 세기요, 이렇게 횡축은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 자속밀도. 이거 얘는 도대체 뭐예요? 자, 이게 조금 응용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종축이죠. 세로축이죠. 세로축과 이 곡선이 만나는 거 여기죠. 여기죠. 이것을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네모라고 해볼게요. 여기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 가로축과 만나는 점, 즉 횡축과 만나는 점, 여기는 보자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 4문제 뽑아낼 수 있죠? 가로축이 의미하는 거, 가로축 의미, 세로축 의미, 가로축과 만나는 점 의미, 세로축과 만나는 요 점 의미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으로 말씀드릴게요. 횡축과 종축이잖아요. 그래서 횡, 보, 종, 잔.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횡축은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횡보, 종잔. 그리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장의 세기 아니면 보자력 이렇게 가주시면 다시 자기장의 세기 아니면 자속밀도 이렇게 가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하 손실의 측정을 하려면 단락시험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 부하손의 합이다. 그리고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방시험, 자 여러분 색깔이 똑같죠? 자, 개방시험을 할 때는요 철손, 무부하전류, 와전류손, 히스테리시스손. 단락시험을 할 때는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 그럼 문제에서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방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면서 요거 나열하고 이상한 거 하나 넣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은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등을 계산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여러분, 무슨 변동률, 속도 변동률, 전압 변동률, 무슨 변동률이 나오면 그냥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자, 그 다음 백분율 전압 강화입니다. 자, 전압 강화는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 그다음 변압기의 이상 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이상 검출,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볼츠 계전기. 변압기의 이상 검출을 할 때 이런 계전기들이 사용하는데 하나, 둘, 세 가지를 꼭 암기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부볼츠 계전기다. 이거 귀 속에 담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시다가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하는 계전기 그때 그 부볼츠인가? 이게 떠올리면 됩니다. 부볼츠 계전기. 이게 변압기의 어떤 유증기의 이상을 검출하는 건데 어쨌든 변압기의 이상 검출 부볼츠 계전기, 주탱크 콘서베이터 이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유, 변압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비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절연 내력 높아야 되고 인하점 높고 응고점 낮고 화학적인 영향 받지 않아야 되고 침전물이 생기거나 산화되지 않고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가 작을 것. 그러니까 착한 것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거 점성도가 작아야 된다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변압기는 운전을 할 때 어때요? 코일 감겨있고 그럼 여기 변압기 탱크 안에 지금 오일이 이렇게 기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운전을 하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이 기름이 차 있는 거니까 기름이 이제 그 열을 머금습니다. 머금고 이제 방열판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열을 방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끈적끈적하면 얘네가 열을 머금고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류 현상을 통해서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절연유는요 되게 잘 흘러야 돼요. 점성이 낮아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점도가 크면 안 돼요. 점도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도가 작아야 된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변압기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변압기를 이제 차갑게 하자는 거예요. 변압기 뜨겁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냉각시키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송유 잔행식, 송유 풍냉식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아크방전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민도 하지 말고 아크방전 수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그때 아크방전 나오면 수소라고 했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열화 방지. 열화가 뭐예요? 여러분 열화는 어떤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열화됐다라고 해요. 그럼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브리더와 불활성 질소, 콘서베이터를 설치해서 변압기 유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다음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역시 변압기도 병렬운전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극성 같아야 되죠. 권수비 1차, 2차 전격모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 모두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4개 중에 하나 이상한 거 끼워 넣어서 고르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변압기 결선의 특징 보겠습니다. YY 결선은 중성점 접지 가능, 2가지 전압 사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해 볼게요. Y 델타 결선 그 다음에 요거 요 3개만 보죠.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요거 이용률 0.866 출력비 0.577 V결선에서는 이용을 86.6% 즉 0.866 출력을 57.7% 0.577 그 다음에 결선을 델타 Y 순서로 했다. 승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승압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델타 Y요.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강압용으로 적절한 것은 Y 델타. 승압용은 델타 Y. 강압용은 Y 델타.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의 특징으로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 고조파 제거가 가능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요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만 잡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V결선의 3상 공급 전력입니다. 여러분 V결선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V는 루트 3에다가 변압기 한 대 공급 전력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3상에서 6상으로 바꾸고 싶다? 포크 찍으세요. 포크 3상에서 6상. 근데 더 잘 나오는 게 있죠? 3상에서 2개 이상으로 변화한다? 스코트 결선입니다. 그 다음에 T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근데 잘 나오는 거는요.
스코트 결선이에요. 이 스코트 결선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제 전기철도에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3상에서 2개 이상으로 변환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스코트 결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트 결선은 3상에서 2개 이상 이렇게 봐주시고, 탭 절환 변압기. 자,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주상 변압기가 있어요. 정확히는 배전용 변압기인데 그럼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가 쪽에서 이 배전 변압기에서 수용가로 각각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220V로 다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변전소로부터 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 218V, 여기는 210V 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요.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자라고 하는 게 탭 절환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단권 변압기입니다. 한 권의, 다시 단권이니까 하나의 권선으로 이루어진 변압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 요 약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계기용 변압기 PT, VT, 계기용 변류기 CT.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의 변성, 병렬로 연결하고, 자, 다시 전압을 변성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를 연결해서 이 고압 회로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을까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기용 변압기를 쓰는 거예요. 계기용 변압기를 쓰는 이유는 고압 회로, 엄청 큰 고압 회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압기 갖다 대면 전압기 고장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다운시키는 걸 계기용 변압기가 하는 겁니다. 그럼 계기용 변압기가 다운시킨 것을 전압계를 갖다가 찍어보면 그 비율을 계산해서 아, 저 고압 회로에 내가 직접 대보진 않았지만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변류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변성해서 이제 연결할 땐 직렬로 연결하는 거죠. 전류계니까. 그 다음에 전류계를 연결하더라. 다음 변류기 2차 측을 개방. 여러분 2차 측을 개방, 막 뭐를 개방한대 자꾸. 그러면 절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절연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 변류기 ZCT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변압기 시험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용까지는 크게 알 필요 없지만 반환부하법, 실부하법, 등가부하법 이 3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변압기 시험법에는 반환부하법, 실부하법, 그리고 등가부하법이 있더라. 이렇게 잡아주시고 변압기 건조법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와요.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절연 온도 같이 보겠습니다. 절연 온도 Y종부터 C종까지 있는데 A종이 몇 도입니까? 뭐 C종이 몇 도입니까? 뭐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보통 잘 나오는 건요. E종, B종, 뭐 H종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절연을 할 건데 절연을 할 때 견딜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이 온도까지는 내가 절연을 보장해 줄게. 근데 이 온도가 넘어가면 나 절연 보장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종에 따라서 몇 도인지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도전동기 파트입니다. 유도전동기 자개 특성은 자, 3상은 회전자개고 단상은 교번자개다. 그래서 3상은 유도전동기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3상이 이렇게 쭉 자개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회전자개가 되는 것이고 단상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밖에 안 하니까 교번한다. 그래서 교번자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2가지 법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구 슬롯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아, 이거 소음 줄이려고 사용하는 건데요?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상 유도전동기의 역회전을 하려면 3상의 3가닥 중에 2가닥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도전동기가 여기 인덕션 모터 IM 있다고 했을 때 보통 3가닥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결선. 혹은 얘랑 얘랑 혹은 얘랑 얘랑. 그러니까 1번, 2번을 바꾸든 2번, 3번을 바꾸든 3번, 1번을 바꾸든 2개만 바꾸면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기속도라고 하는 거 NS는 P분의 120F인데 여기서 말하는 P는 극수가 될 것이고 F는 주파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립 S 볼게요. 슬립은 뭐예요? 미끄러지다. 일종의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슬립은요.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무브아시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는 N과 NS가 같다라는 의미니까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무브아래요. 무브아. 그럼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N과 NS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같다 보니까 분자가 0이죠. 그럼 슬립은 0이에요.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래요. 그러면 N이 0이니까 서로 약분되면 1이죠. 그래서 슬립은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전동기의 슬립 범위는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언제? 전동기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슬립 특성을 볼게요.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 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법을 통해서 슬립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립 측정. 어디서?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 측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하나, 둘, 셋, 넷 가주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회전자 속도 공식 보겠습니다. 회전자 속도 N은 1-S에 NS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슬립에다가 동기 속도 NS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2차 주파수를 구해달라면 F1에다가 S를, 즉 슬립을 곱해주면 되고, 2차 저항은 PC2는 SP2라는 공식도 한번 읽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립이라 함은 2차 전체 입력분의 2차 전체 저항손, 즉 요거 이항 정리한 거죠. 이렇게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역 운전 보겠습니다.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바꿔주면 되고요.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대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보조 건선과 직렬을 접속한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 주파수 1차 전압 제어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건 이거죠. 농형 유도 전동기를 속도 제어할 때 극수 변환 그리고 주파수 변환 1차 전압 제어 이런 표현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더라. 그 다음에 VVVF 이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인버터 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를 통해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주파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P분의 120 F잖아요. 이 F 값이 변함에 따라서 NS 값이 바뀔 것이고 NS 값이 바뀌면 이 값도 결국엔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값을 통해서 제어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의 대소 관계를 보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걸 좀 더 큰 범주로 보면 반콘 분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의 특징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회전자 속도 요거 첫 번째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VVF가 뭐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다. 인버터 관련된 내용이다. 요거까지 가주셔야 돼요. 인버터 관련된 내용이다까지. 요렇게 두 개가 주로 잘 나옵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은근 잘 나오는 것도 요거 세 번째. 요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 순서는 요거 네 번째. 이 정도 순서만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도 핵심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비례추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비례추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결국엔 2차 저항을 증감시켜서 토크의 증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례추이입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을 변화해도 이거 중요해요.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례추이할 수 있는 거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그럼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비례추이 안 되는 거. 출, 효, 동.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출효, 동동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례추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출효, 동동이라고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비례추이할 수 있습니다. 얘네 다 출효, 동동이라는 키워드에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전동기의 출력도 나옵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삼상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자, 토크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 전동기라는 것도 있어요. 동기 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시험에. 얘가 잘 나오겠죠.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권선형 아니에요. 여러분, 농형 유도 전동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유도 전동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는 겁니다. 권선형은 위에서 한 거고 이제 농형입니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한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기동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동법, 기동할 때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
두 번째 Y델타 기동법, 세 번째 리액터 기동법, 네 번째 기동보상 기법. 요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상한 요 네 가지가 아닌 이상한 뜬금없는 거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아래서 쭉 나오는 겁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기동할 때 2차 저항 기동법. 우리 농형 방금 봤었죠? 농형 이렇게 네 가지 봤었는데 얘는 뭐예요? 2차 저항 기동법이래요.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 2차 저항 기동법을 쓰는 거죠. 2차 여자법이에요.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고, 자, 비례 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나왔죠. 바로 출효 동동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이것도 중요해요. 무, 구, 그 다음에 저, 무구죠. 여러분, 원선도 나왔다. 무구죠. 원선도 나오면 무구죠. 이게 이제 어떤 작도를 통해서, 유도전동기의 어떤 특성을 작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선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작도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원선도 나왔다. 무구적, 무구적 이렇게 갑니다. 전동기 철심 강판 홈 모양입니다. 자, 만약에 전동기가 고압이다 그러면 홈은 개방으로 돼 있고, 만약에 저압이다 반폐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24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기 발전기의 구조는 회전 계좌형이 되겠습니다. 동기 속도 P분의 120F, 이거는 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자, 주변 속도입니다. 주변 속도는 V는 파이 dN. 근데 요 N은 RPS의 단위예요. RPS. RPM의 단위로 바꾸려면 이 N이 어떻게 되냐면 60분의 N이 됩니다. 그럼 얘가 RPM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RPS. 그래서 60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RPM을 60으로 나누면 RP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전절권보다는 단절권,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보기에 전절권 들어있다, 집중권 들어있다 보기에 그거 틀린 답안입니다. 틀린 답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매극 매상당 슬로스 Q는 상수 곱하기 극수 분의 총 슬로스가 되겠더라.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유도기 전력의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 그래서 이걸 우리는 크위주파. 여러분, 크위주파 꼭 기억해주세요. 크위주파.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려면 크위주파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효순환 전류와 유효순환 전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무효순환 전류는 뭐냐면 두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유효순환 전류는요, 두 발전기의 위상이나 주파수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발전기가 예를 들어 하나, 둘, 자 이렇게 있어요. 이때 얘네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요 발전기가 있는데 서로 기전력의 차이가 난다면 이 사이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효순환 전류가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서. 그다음 요 두 발전기의 어떤 위상이 다르다. 그럼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엔 기전력이 다르면은 어떤 전류, 위상이나 주파수가 다르면 어떤 전류,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 가주시면 되는 거고, 무부하 포화 곡선은 뭐냐면 어떤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게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거 정규반 때 십자가 그리고 여기 양쪽에 V, V, 그 다음에 I, I 한 다음에 쫙 판 갈라서 여기는 뭐예요?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동기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고요, 기전력 대비해서요 전류가 90도 느려요 라고 하면 발전기고요, 그럼 요 라인 안에 있다는 거죠. 기전력 대비해서 느리다는 건 뭐예요? 뒤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감자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할 때 십자가 그리고 양쪽에 V, V, 그러면 전류 그려줘야 되겠죠?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감자 올리고, 아래쪽에 증자 올리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문제에서 발전기라 그랬네? 그럼 왼쪽만 보면 되고, 문제에서 전동기라 그랬네? 그럼 여기 오른쪽만 보면 되고. 그래서 반을 딱 갈랐을 때 문제에서 발전기라고 했으면 이쪽만 보면 되겠더라. 전동기라고 했으면 이쪽만 보면 되겠더라. 기전력 대비해서 발전기가 전류가 빠르다 90도, 그러면 여기니까 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단락곡선이 이제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이것도 이제 정규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단락곡선이 나왔는데 왜 단락곡선이 직선이 돼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기검정기는 위상점검입니다. 동기검정기는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 교류전환의 위상점검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난조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난조라 함은 어떤 일정하게 즉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는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난조를 방지하려면 제동권선을 설치해야 된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동권선 설치 매우 중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동권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야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도 관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속기의 성능을 예민하게 하면 안 된다. 예민하면 외부에 조금만 자극이 오더라도 휙휙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하면 좋겠죠. 자,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중요합니다.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단락비를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도는 곧 단락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단락비는 결국 이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 다음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조속계 신속한 동작, 소극 여자 방식 채용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은 철손, 단락 시험은 동손과 동기 임피던스 알 수 있고 단락비는 K라고 쓰고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락비를. 그러면 안정도를 높이려면 단락비가 커져야 되니까 이 K 값이 커져야 되겠더라. 단락비가 큰 기계는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공극이 커요. 굉장히 커요. 이 기계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극이 크고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가격이 비싸죠. 대신에 좋아요.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설 리액턴스와 동기 리액턴스를 보겠습니다. 자,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동기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하는 것을 이제 동기조상기라고 하고 동기조상기의 장점은 진상과 지상 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 자,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고 이거 조금 더 제가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IF, 여기가 IA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이 라인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1인 기점입니다. 이 길이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 부종여자, 오른쪽으로 가면 과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리액터, 여기를 뭐 오른쪽을 콘덴서로 작용한다. 그 다음 여기를 지상이다, 여기를 뭐 진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상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률이 1일 때는 전기자 전류는 최소. 그렇죠. 여기가 IA 전기자 전류인데 역률이 1이라는 것은 이 점이거든요. 최소죠. 전기자 전류가 이제 커진다, 최대로 됐다, 뭐 여기가 최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기자 전류 다시 역률이 1이 아니면 여기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역률 값이. 그러면 그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 값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 자, 과여자는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 부종여자는 리액터로 동작하며 뒤진 전류.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개념들을 사실 모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정규반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요약도 좋지만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근거인 이론서를 한번 쭉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정규반 영상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가서 혹은 다산유튜브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여자 방지법입니다. 이 자기여자 방지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역시 간혹 나와요. 그래서 가장 후순위로 두고 공부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자, 동기전동기의 장점은 잘 나옵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여러분, 동기기는 속도가 일정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아변기, 분쇄기, 송풍기에 매우 매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죠. 동기전동기를 기동하고 싶어요? 동기전동기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유도전동기법과 자기동법이 있습니다.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돌려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두극 적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기동법은 뭐예요? 동기전동기의 기동 시 제동권선을 이용하겠다. 제동권선 이용법.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자기동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정류기 파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정류기 파트. 반도체는 불순물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반송자, 종류, 원자가를 이렇게 아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반송자, 인디움 봉수, 알루미늄, 삼가. 최외각 전자수가 3개란 얘기죠. 그다음에 전자 뭐 이런 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물어본다기보다는 기본 배경 백그라운드 지식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대표적으로 다이오드가 사용이 된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전자의 이탈로 생성. 이거 매우 잘 나옵니다. 전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갑자기 이탈을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평활회로가 등장하죠. 콘덴서를 이용해서 출력의 교류 성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류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파형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류 안 나는 게.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때 얘는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거 이대로 하면은 너무 빈 공간 아깝다, 그죠? 그래서 저기 평활회로를 이용해서 여기 성분 감소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이 메꿔주는 거를 이 콘덴서가 해요. 콘덴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평활회로는 그냥 교류 성분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애벌런치 항복전압, 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항복전압이라는 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역방향으로는 전류 못 흐르게 막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전압이나 전류값이 증가하면 항복합니다. 너 지나가, 이렇게. 그게 항복전압이에요. 발광다이오드는 계측기나 숫자에 표시하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나와요. 계측기나 숫자에 표시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뭐냐? 발광다이오드.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크리스탈. 여러분 이제 크리스탈이 나오면 발진작용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R 특성 볼게요. 이제 소자의 특성을 보자는 건데, 자, SCR 매우 잘 나오죠?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역저지 3단자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이쪽으로는 못 흐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SCR은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고 대신에 과전압이 좀 약해요. 그 다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고요. 그럼 SCR이 턴온 한다. SCR이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조건은 뭐냐?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의 이상 전압의 인가.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 인가. 여기 게이트거든요. 게이트에 내가 신호 줄 테니까 너 입구 열어! 라고 하면 여는 겁니다. 얘가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게이트가. 그래서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한다. 그 다음에 SCR 턴 오프. 그러니까 턴 오프 조건이에요. 스스로 오프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류를 이제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에노드 극성. 자, 에노드와 캐소드라고 했을 때 에노드의 극성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전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식당 같은 데도 최소한의 손님은 있어요. 유지를 하잖아요. 가게 문 안 닫잖아요. 최소한의 전류가 흘러야 여기 문을 안 닫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유지 전류 이하가 되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유지 전류는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혹은 최소한의 고객 확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칭 전류는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위한 게이트의 최소 전류. 여기에도 어떤 신호를 인가해야 여기 입구가 열릴 텐데 일정한 어떤 전류값 이상을 해야 그것이 레칭 전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너무너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저는 암기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근데 그냥 암기하려면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규반에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 계속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GTO 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SCR 봤잖아요. 그것만큼 잘 나오는 게 또 GTO예요. GTO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똑같이 역저지 3단자 소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다 반도체 소자예요. 조그만 것들. 그거 하는 겁니다. 역저지 3단자, 그다음에 초퍼, 직류회로 스위치 사용 가능.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 별 이따만큼 칠게요. 자기 소호 가능 소자. 여러분 SCR 우리 턴 온, 턴 오프 할 때 뭐 이렇게 유지 전류 이하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레칭 전류 어쩌고 이랬죠. 근데 그거는 SCR 스스로가 온 오프를 못해서 그래요. 스스로 전류가 지나간 것을 끊지를 못해요.
근데 GTO는 전류 지나가는 것을 스스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소호 가능하다, 스스로 온, 오프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TO의 특징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GBT, 이것은 대전류 고전압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소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액은 이거 중요하죠. 트라이액 매우 중요합니다. SCR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한 게 트라이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방향 3단자. 양방향은 뭐예요? 아까 SCR은 역저지였죠? 얘는 양방향이에요. 전류 양쪽 다 됩니다. 그리고 다리 3개 달려있고요. SCR 2개 역병렬 접속. 이거 모두 그냥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CS는 역저지 4단자. 다리가 4개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장치에 주로 사용하고 교류 스위치에 이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단자에 다리가 몇 개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몇 단자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리가 2개 달린 거 다이액, SSS, 다이오드. 3단자짜리 보겠습니다. SCR, LASCR, GTO, 트라이액. 4단자, SCS.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4단자 소자인 것을 골라봐라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SCS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맥동률은 직류분의 교류, 이렇게 공식. 맥동률은 직류분의 교류. 이 맥동이라는 게 결국엔 이게 출렁 있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류를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직류분의 교류다. 자, 우리 정류를 할 때 출력되는 직류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상 반파일 때 0.45, 삼상 반파일 때 1.17, 단상 전파일 때 0.9, 삼상 전파일 때 1.35.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삼상 전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 줘요. 그럼 1.3으로 곱할 줄 알아야죠. 만약에 1.3으로 곱해야 되는데 0.9를 곱했다?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력 변환 회로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인버터는 뭐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그래서 역변환이라고도 합니다. 컨버터 회로는 뭐냐? 교류를 직류로 한다. 이거를 그냥 정류 회로라고 하기도 해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냐? 교류를 교류로. 그래서 교류를 교류로. 즉 교류의 주파수 값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교류로, 주파수만 변경시킨다. 초퍼 회로는 뭐냐? 직류를 직류로. 그래서 직류에서 어떤 크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초퍼. 이게 직류를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 값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PLC도 2024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PLC가 뭐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어떤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어 장비인데, 그래서 기계 장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산업용 컴퓨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을 진행할 때 이 PLC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순조롭게 자동 제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기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기 기기는 아무래도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그렇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면 전기 이론보다는 암기만 하면 되니까 점수를 좀 더 높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기까지 학습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파트 전기 설비가 남아있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전기 설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